대통령실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진상이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당부하며 특히 법인세법과 한정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 기간에 있었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과 손해배상 등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안을 노동 관련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파업 고비를 넘긴 정부가 노동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와 충청에 최대 8cm, 강원과 전북에는 2에서 7cm가 예보됐습니다.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굴러 행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수도권에만 빌라와 오피스텔 1000여 채를 갖고 있던 40대 임대업자가 사망했습니다.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여 임차인들은 보증금 반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16강 진출 배당금이 선수들보다 축구협회에 더 많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연말 정국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야당 단독의 예산안 처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에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현재로선 해임 건의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지만 법적인 책임 소재가 가려진 뒤에 거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오늘은 얼어붙고 있는 연말 정국이 어디로 갈지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홍현주 기자가 대통령실의 분위기부터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어제 입장이 없다고 했던 대통령실은 오늘 해임 건의문을 받은 뒤 선 진상 확인 후 판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여지는 남긴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현 시점에선 해임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까지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걸 안타까워하며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다수가 반대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채권 추가 발행 관련법이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이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합니다.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입증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민주당의 어떤 역풍이 불지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겉으론 강공이지만 물밑에선 정치적 득실 계산이 분주합니다. 대통령실에 이어서 민주당의 분위기는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휴일에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깬 것. 그러면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예고했습니다.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무리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 수도권 3선 중진은 명확한 법률 위반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안 제출은 부담스럽다고 지적했고 다른 재선 의원은 탄핵 소추를 의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까지 6개월이나 걸릴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탄핵소추가 되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고 결과적으로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불가능해진다고 전략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여당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만들어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다만 경제난 해소에 필요한 일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게 돼 여권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면서 여권 내부에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한 데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하고 예산안 협상에도 진전이 없자 국정조사 합의로 대체 얻은 게 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독자 예산안 처리까지 강행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 문제까지 겹친 여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야당, 여당의 분위기까지 차례로 점검해 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으로선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예비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두고 현금 주고 부도 어음 받은 꼴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지금 떠들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현금을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을 각인을 시켜버렸으니 그래서 현금 주고 부도원 받은 꼴이 날.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뒤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국조를 합의해놓고 정작 내년도 예산안도 불발되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까지 가결되면서 손에 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도 SNS에 국정조사는 정권 퇴진운동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정조사가 무의미해졌다.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국정조사는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도부 한 의원은 국조 보이콧 카드를 예산안 협상의 지렛대로 써야 한다면서 이태원 참사의 의도적인 정쟁화는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의뢰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안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앞서 야당이 정부가 낸 예산안을 폐기하고 야당 독자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헌정사상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식을 벗어난 일이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야당안 통과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 김태훈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당 지도부는 공개 협상을 중단한 채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실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으면 생각을 고치고 따라줘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보자 감세만 외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쟁점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문제입니다. 여당은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초일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중견,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깎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법인세 감세는 빼고 저소득층 근로소득세 감면안을 추가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닌 경제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활성화 조치라면서 민주당의 감세안이 전형적인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만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 걸기가 끝모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내 169석을 무기로 새 정부 첫 예산안을 승인받으라고 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법인세 인하 논쟁이 뜨겁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과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인하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일단 세금을 깎아주는 문제니까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긴 하겠죠. 그런데 그 혜택을 재벌 대기업만 다 가져간다는 주장은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그 최고 세율로 보면 맞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를 낸 기업은 90만 곳 정도였는데 이 가운데 최고 세율인 25%를 적용받은 기업은 103곳이었습니다. 단순 숫자로 따지면 상위 0.01%고 예. 삼성전자와 SK, 현대차 등 대기업이 주로 대상이죠. 정부 여당 주장대로 이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면 대기업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정상화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 법인세 과세표준, 즉 영업이익 3천억 원 초과 구간이 생긴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입니다. 개정 전까지는 과세표준이 200억 원 초과인 기업은 모두 최고세율 22%가 적용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 올리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정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은 어떤 겁니까? 네,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평균 21.5% 정도로 38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9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주로 우리와 경쟁하는 아시아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물론이고 OECD 비회원국인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 내 자본 유출을 막고 해외의 자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야당에선 법인세 그 정도 깎아준다고 투자 안 할 기업이 투자하겠느냐 이런 반론도 하죠. 네, 그런데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예상될 정도로 이 상황이 안 좋은데 법인세를 낮춰서라도 기업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자는 게 이 정부 여당의 논리입니다. 또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포인트 올라가고 고용은 3.5% 늘어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추정치일 뿐이어서 이 낙수 효과를 둘러싼 의견은 분분한데요. 그래서 이 법인세 감면 대신 다른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세액공제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했을 때 좀 혜택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거스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또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기업들 부담도 줄여주고 하는 방법이 아닐까. 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양쪽 주장 다 참고할 부분이 있긴 한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작정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만 볼 문제는 아닌 듯하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올해까지 시행하고 재연장 여부를 논의한다는 일정이었지만 안전운임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부 화물 차주에 대한 고발 취하도 없다며 강경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소속 일부 차주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파업은 종료됐어도 책임은 지우겠다는 겁니다.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이 거부를 선동하거나 강요하거나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한다라는 것을 확립하겠다.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일몰까지 20여일 남아 시일이 촉박하지만 해를 넘기더라도 산업구조를 제대로 개편해보겠다는 겁니다. 업계 전반의 지입제와 다단계와 같은 불편한 고리를 끊어 화물차주들에게 적정 임금이 돌아가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3년 뒤에 똑같은 일을 벌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지나치게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보고 현재의 여권 분위기라면 안전운임제 폐지에 무게가 실리지만 연장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에서 연장안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 만큼 연말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은 막아야 한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법사위에서 문구를 수정하고 여야의 대치 상황이 호전된다면 전격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여지는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고비를 넘긴 정부가 그 여세를 몰아서 노동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문기구가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주 52시간에 묶인 근로시간을 연 단위까지 넓혀서 필요할 때 더 일하고 더 쉬도록 유연화하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주 50시간제가 시작된 건 지난 2018년 7월.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시작됐습니다. 노동자는 저녁에 있는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몰리는 시기 업무 차질을 빚는 기업들이 속출했고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들자 중소기업의 노동력 이탈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주는 주 3일만 근무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법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에 전문가 자문기구가 근로시간 개편안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제를 노사 필요에 따라 월, 연 단위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일이 없는 주에는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관리 기간이 길수록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 연속 근무 부담은 줄였습니다.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필요한 연장 근로나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는 성과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안도 이번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법 개정을 추진해 권고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쌍방울그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외국에 도피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 고위층이 간부 명의의 한 계좌에 뭉칫돈을 입금하면 누군가가 곧바로 인출해가는 미심쩍은 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계좌를 거쳐 나간 돈이 2년간 40억 원에 달하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쌍방울그룹 팀장 A씨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A씨 계좌에 그룹 관계자 10여 명이 현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불특정 다수가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해 갔습니다. 2019년 5월 9일 A씨가 9억 9천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누군가 9억 원과 9천만 원으로 두 차례 수표로 가져갑니다. 2020년 7월 1일엔 쌍방울그룹 양모 회장이 8천여만 원을 송금하자 얼마 뒤 여러 명에게 현금과 수표로 보내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전환사채를 사들인 박모 씨도 거래에 등장합니다. 2020년 5월 20일 1억 8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튿날 1억과 8천만 원으로 나눠 수표로 빠져나갑니다. 이 계좌는 법인이 아니라 직원 개인 계좌인데도 쌍방울 임직원이 두루 이용한 건데 이런 식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약 42억 원이 출금됐습니다. 검찰은 A씨 계좌의 돈 흐름이 수상하다고 보고 돈 세탁 정황 등이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특히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금고지기 B씨가 송환되면 이 계좌 등 미심쩍은 쌍방울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처음인데 민주당으로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과 18일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던 검찰. 강제 수사 개시 2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납품과 개발 인허가, 공기업 인사청탁 등을 들어주고 대가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 집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3억 원과 관련된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에서는 뺐습니다. 노 의원은 6일 소환 조사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노 의원 지시로 용인 물류단지 관련 업무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직 보좌관 A씨의 업무 수첩 등 물증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의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망신 주기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입니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데 임시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국회 체포 동의안 가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안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어 체포 동의안을 넣고 한바탕 대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기온까지 영하로 뚝 떨어져서 빙판길 사고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한지은 기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었는데요. 지금 서울에는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퇴근길 내린 비로 시내 도로가 평소보다 막히면서 시민들은 귀갓길 다소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오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1에서 5cm, 충북과 전북, 경북 북부에선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엔 최대 10cm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부 지역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한파도 찾아옵니다. 모레 아침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강원 산지에선 영하 17도를 기록하는 등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출퇴근길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도심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도 예고돼 있어 출근길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수도권의 빌라와 오피스텔 1000여 채를 갖고 있던 40대 임대업자가 사망했습니다. 소위 빌라왕이라 불린 인물인데요. 정상적인 거래였을 리 없었겠죠. 내 돈 하나 없이 남의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그 집을 또 세놓는 방식으로 집을 사들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망하자 세입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사태를 우려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세입자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직장인 배소연 씨가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 전셋집을 마련한 건 지난 2020년 12월. 6개월도 안 돼 집주인 김모 씨가 악성 임대인이란 걸 깨닫고 돈을 돌려받으러 나선 사이. 그 얘기 듣자마자 남편하고 빨리 일단 보증보험부터 가입을 해야겠다.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니. 지난 10월 김 씨가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알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이를 근거로 먼저 임차인에게 돈을 준 뒤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인데 계약 당사자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 사망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안 돼 허그가 움직일 공간이 사라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 김 씨가 지난 2020년부터 빌라 1139채를 사들인 속칭 빌라왕이란 점입니다. 허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1월 말 기준 170여 세대, 피해액은 334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등 김 씨의 세금 체납액이 60억 원에 달해 상속인들이 상속을 꺼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케이스가 저희가 첫 케이스가 아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도 너무 속상하고. 허그는 은행과 협의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세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마을버스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버스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서 행인 한 명이 숨지는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사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초록색 마을버스가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잠시 뒤 운전기사가 버스 뒤를 황급히 뒤쫓아갑니다. 버스는 컨테이너를 받고서야 멈춥니다.
무게 2톤짜리 컨테이너는 5m 넘게 뒤로 밀리고 찌그러졌습니다. 이래서 이랬거든요. 이러다가 단 한 달 하긴데 도망갔어요. 너무 놀라셨겠다 진짜. 지금 투기죠. 오늘 오전 9시 반쯤 부산 천사포 방파제 주차장 근처에서 내리막길에서 100m를 미끄러진 마을버스에 치여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미역 수확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러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미역을 오늘 채소를 했는데 신랑은 미역 팔러 차를 싣고 가고 각시는 밥 먹으러 간다고 집에. 경찰은 운전기사가 버스를 세워놓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태풍으로 기존 화장실이 부서져 언덕길 위쪽 화장실을 간 겁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 승객은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 시간은 5분 남는데 남아가지고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현실적으로 하라. 경찰은 마을버스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제동장치 작동과 차량 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개발사의 테라폼랩스의 권도영 대표가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상화폐 가치 폭락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에 계속 위치를 옮기고 있는 것이어서 숨지 않겠다고 한 권 대표 본인의 말이 참 무색하게 들리는데요. 유럽에 속하는 세르비아,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국가이기도 하죠. 이 한국과 유럽 간 협약으로 범죄인 인도는 체결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유럽과의 체결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는 5월 들어 가치가 폭락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사법당국은 물론 투자자도 권 대표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권 대표는 자신은 숨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edia reports like Do Kwon is on the run, which is absolutely not true. It's because when the crash happened in May, there were lots of situations where personal security was threatened. 그런데 권 대표가 최근 세르비아에 체류 중인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습니다. 4월 출국 이후 싱가포르에 머무르다 9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입국 기록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이후 검찰은 권 대표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했지만 권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도피를 이어가는 겁니다. 검찰은 세르비아에 조력자가 있는지 등 파악에 나섰고 법무부는 세르비아 정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3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할지 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 상당수가 불법 낙태약에 의존하면서 건강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전정원 기자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출산 결혼 계획이 없던 18살 A씨는 임신 4주 차이던 9월 임신중절유도제 낙태약을 복용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SNS를 통해 구입했는데 복용 후 3주 가까이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수술보다 안전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진짜 많이 치료에 심했어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산부인과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난 지 3년 8개월이 넘었지만 시술을 꺼리는 병원이 많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맥시멈 500 이상까지도 되죠. 낙태를 몇 개월까지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 등을 놓고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 혼선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 상당수가 병원 대신 저렴한 낙태약에 의존하는데 식약처 허가가 안 나 해외 등에서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해외 배송으로 한 일주일 정도 부모님한테 임신 사실을 얘기하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약물 복용은 그런 동의 같은 게 없어도 되니까. 문제는 진료와 처방은 물론 정확한 정보도 없이 유통되다 보니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 1월 전북 전주에서는 임신 8개월 여성이 불법 낙태약을 복용하고
아이를 조산한 뒤 유기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뱃속에서 애가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해요.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법 낙태약을 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올해 8월까지 477건으로 지난해 적발 394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낙태시술 보험급여 적용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은 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못 넘은 상황입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안에서 이중중재라는 것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원치 않는 임신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으로 위험천만 불법 낙태약 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전정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광주 우치동물원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같은 동물원에는 고미와 송강이의 새끼 별이도 지내고 있어서 적응 기간을 가진 뒤에 상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흰색 털에 당당한 체격을 지닌 풍산개 2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잔디밭을 내달리고 서로 쫓고 쫓기는 놀이를 합니다.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고미와 송강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고미와 송강을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했고 지난 9일부터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크고 귀엽고 복실복실한 느낌이었어요. 잘 적응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2마리는 모두 6살로 암컷 고미는 신장 결석 등이 있지만 치료를 하면 건강에 지장이 없는 정도입니다. 고미의 신장 결석이 약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협력병원을 좀 지정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려고. 우치동물원에는 고미와 송강이 낳은 새끼 별이 3년 전부터 지내고 있습니다. 동물원 측은 고미와 송강이 적응을 마친 뒤 새끼와의 상봉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동물도 어차피 부모가 있으니까 만나는 건 좋은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쩌다 보니까 인연으로. 대통령 기록물인 고미와 송강은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광주 동물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새해부터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또 하나의 난관을 만났습니다. 이 새 변이 비엔일이 출몰한 건데요. 주춤했던 유행세가 반등하고 있어서 방역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전문가 전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난 3년여를 함께 해온 마스크. 우리에겐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일상이 됐습니다. 마스크 쓰고 너무 답답하고 숨쉬기 불편하고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쓰니까 그냥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9월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후 이제는 실내 마스크도 해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울 때 코로나가 막 더 번진대잖아요. 따뜻해지면 그때 봐서 그때 조금 좀 규제를 푸는 게 더 낫지 않나. 하지만 확진자 반등세가 변수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5,667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500명 늘었습니다. 8일째 전주 대비 증가세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새 변이 등장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세종 BA.5 변이가 줄어드는 대신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높은 켄타우로스 파생 변이 BN1 검출률이 3주 새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1월 정도에 이런 변이들이 우세종이 되면서 더 확진자가 계속 나올 상황이라고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청소년층에서 코로나와 독감, 트윈데믹이 계속되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기로 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이번 달 실내 마스크 완화 시점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지난 3년보다는 확실히 모임이 많아졌죠. 이 자영업자들 숨통이 그나마 트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자영업자 70%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고금리와 재료비 상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진환석 씨.
올해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기대감이 컸지만 매출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원가의 큰 부문을 차지하는 식재료 가격 인상에 금리까지 오르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내가 얼마나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또 되죠. 실제 코로나 회복기에도 자영업 경기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영업자의 70% 가까이가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순이익도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는 재료비 상승이 가장 컸고 인건비와 임차료, 이자 부담 상승이 뒤따랐습니다. 향후 전망도 암울합니다. 자영업자의 60%가 경기 회복 시기를 2024년 이후로 내다본 겁니다. 버티다 못해 이제는 폐업까지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메뉴도 줄이고 여러 가지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계속 이게 악순환이 돼서 이제는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서. 서민 경제를 대표하는 자영업에 대한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상환 기간 연장 등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워주어서 소비 침체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코로나 3년을 버텨온 자영업자들.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 대표팀을 불러서 만찬을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 축구협회장이 참석하지 않아서 이상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은 선수들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중 하나로는 16강 진출로 받게 된 배당금이 선수들보다 축구협회에 더 많이 돌아가는 것도 거론됐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사재 20억 원을 틀어서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제인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축구 이야기를 나누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냐며 축구협회에는 광고 협찬금과 같은 적립금이 많은데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너무 적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6강 진출로 약 170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대표팀 26명에게 한 명당 최대 2억 7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억 원가량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만찬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난 오늘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사재에 20억 원을 들인 추가 포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수 한 명당 7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국민을 하나로 모아준 선수들에게 부족한 대우가 아니냐는 취지였다며 추가 포상에 대한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대표팀 만찬 때 정몽규 회장이 초청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이런 내부 기류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앞서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부친도 축구협회 운영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난해 신혼부부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짙어지는 결혼 기피 현상에 코로나19까지 겹친 영향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먼산 불구경하듯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이 상태로 2075년까지 가면 우리 경제력이 필리핀보다 낮아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웨딩홀이 있었지만 결혼 수 감소에 폐업했고 현재는 철거 뒤 다른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웨딩홀 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청년주택인가? 지난해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110만 1000쌍, 1년 전보다 8만 2000쌍, 7%가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주거와 육아 등의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결혼을 꺼리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아직 저축 같은 것도 좀 더 해야 되고
지금 나와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서 살아야 돼서 안정적인 직장 이런 것도 좀 잡아야 되고. 결혼 감소는 저출산으로 이어져 지난해 평균 자녀 수는 역대 최저인 0.6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현재 세계 12위인 우리나라 GDP가 2075년엔 24위로 밀려나 14위인 필리핀은 물론 16위 방글라데시, 23위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아질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육아 여건 개선, 정년 연장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습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빨라지는 인구 절벽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에서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유럽의회 부의장 등 4명이 체포된 뒤에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럽의회 최대 부패 스캔들로 번질 조짐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그리스 TV 앵커 출신이자 유명 정치인 에바 카일리. 2014년부터 유럽의회 부의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월드컵 개최를 앞둔 카타르의 각종 인권 논란 등이 불거질 때마다 적극 옹호했습니다. ILO said that Qatar is a frontrunner in labor rights, abolishing kafala and reducing minimum wage. 현지 시간 11일 벨기에 검찰이 카일리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카타르로 추정되는 걸프 국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경찰이 브뤼셀 내 16곳을 급습해 우리 돈 8억 2,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했는데 검찰은 이들이 카타르 이미지를 세탁하는 등 의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당은 카일리를 곧바로 제명 조치했습니다. Ότι δεν θα είναι εκ νέου υποψήφια στις επόμενες ευρωεκλογές του 2024 με το ψηφοδέλτιο του ΠΑΣΟΚ κινήματος αλλαγής. 유럽 의회도 부의장 권한을 정지하는 등 대응에 나섰는데 의회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부패 스캔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위법 행위와 연관시키려는 시도를 거부한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의 첫 임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달 궤도를 돌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 만큼 이제 다음 단계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겁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낙하산 3개를 펴고 태평양 해상에 떨어집니다. 발사 당시엔 거대한 로켓에 탑재됐지만 달 궤도를 돌면서 모두 떼어내고 높이 3m짜리 캡슐만 남았습니다. To the tranquil waters of the Pacific, the latest chapter of NASA's journey to the moon comes to a close. Orion. 지구를 떠난 지 25일 만이자 마지막 유인 탐사선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에 착륙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리온은 달 궤도를 돌면서 달 표면 130km 상공까지 접근했고 지구에서 가장 먼 43만 2,000km를 비행했습니다. 지구로 귀환할 당시 음속의 32배에 달하는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했는데 2,800도에 이르는 고온을 견뎌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던 폭발 우려가 해소된 겁니다. There were two big things that had to happen today. Heat shield had to work. And it worked perfectly. And then the parachutes had to work. 나사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2년 뒤 2회 연속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2024년엔 달 궤도를 돌고 2025년엔 여성과 유색 인종을 달 표면에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이후엔 달 기지와 우주정거장 건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가요계에서는 역주행이란 단어가 참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노래가 음악 차트 등에서 주목받는 현상을 뜻하기 때문이죠. 지난 3월 발매된 곡이 지금 음원 차트 1위는 물론이고 가요 프로그램에서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역주행의 주인공은 가수 윤하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3월 발매된 윤하의 정규 6집 타이틀곡 사건의 지평선.
지난달 8개월여 만에 주요 음원 차트를 석권한 뒤 한 달 넘게 정상에서 역주행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송 활동 없이도 역주행한 비결은 바로 대학 축제였습니다. 진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축제들을 막 돌면서 점점 그 데시벨이 커져가는 게 느껴져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노래는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들에게도 사랑받았고 유명 아이돌 그룹들을 제치고 가요 프로그램 1위를 3주째 지키고 있습니다. 할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내 시대가 다시 오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런 희망을 보았으니 한 15년 뒤를 또 보고 열심히. 작사, 작곡도 직접 해 더 의미 있는 곡인 사건의 지평선은 코로나 시기 별을 보며 위안을 얻은 그녀가 이별의 가사를 평소 좋아하는 우주에 비유했습니다. 저도 많이 고립되어 있었고 공연도 완전히 취소가 됐었고 친구들끼리 별을 보는 모임이 있어서 같이 별도 보러 다니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윤하의 꿈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노래한 가수로 기억되는 겁니다. 계속 도전하는 그런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이제 4강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특수 제작한 새 공인구가 쓰이는데요. 이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경기장도 재활용된다고 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베일을 벗은 황금색 축구공. 축구계 전설인 카카와 카시아스도 조심스럽게 만져봅니다. 아랍어로 꿈이란 뜻인 알힐름은 남은 4강전과 3, 4위전, 결승전에 사용됩니다. 월드컵 트로피처럼 황금색 바탕에 카타르 국기와 같은 삼각형 패턴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공은 수성 잉크와 접착제로만 만들었습니다. 앞서 쓰인 공인구 알릴라도 폐기물로 만들어 친환경 공인구로 불립니다. 공만 재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과 브라질전이 열린 스타디움 974는 재활용 자재와 선박용 컨테이너 974개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돈 4천억 원을 들여 레고 블록처럼 쌓았는데 월드컵 7경기를 치르자마자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Well, it's a very beautiful stadium, and it's a pity that the country is going to tear it down and send it for donation. But I think it's meant for a good cause. 해체된 컨테이너는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로 보내질 예정이었는데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노리는 우루과이도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And maybe they don't need this stadium. They will donate this containers, the stadium containers to many other countries who want to use this for any other work. This is very good idea. 카타르는 탄소 중립 월드컵을 표방했지만 목표보다 3배가량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스님들을 불러들이자 정인지가 직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대부에겐 왕도 넘을 수 없는 금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사엔 옥의 티가 있습니다. 금도라는 말을 요즘 정치인들이 흔히 잘못 쓰는 뜻,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오용했습니다. 금도란 넓은 옷깃처럼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도량을 가리킵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소설가 겨울의 규가 불국사를 찾았습니다. 동방정교회 사제였던 그는 대웅전에서 불교식 합장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한 비구니 스님이 성호를 그어 경의를 표했죠. 금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치와 통치는 타협의 기술이요, 한 가지 관심사를 다른 관심사와 저울질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언제부턴가 끔찍하리만큼 속이 좁아 터졌습니다. 호랑이에게 시아버지와 남편, 아들까지 잃고 우는 여인에게 공자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답했죠. 이곳에는 끔찍한 정치가 없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방 강행하면서 정치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나라와 국민의 한 해가 걸린 예산안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볼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 장관은 참사 초기 부적절한 발언들로 국민의 마음을 헤집었습니다. 대통령은 법적 책임만 강조하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미룬 채 이 장관을 감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로 한 달 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넘는 희생자 유족들이 성역 없는 수사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가깝다는 한 의원은 참사를 정쟁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며 유족의 아픈 가슴에 소금을 끼얹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분명한 말이지만 이런 말은 때와 장소를 가려하는 게 옳습니다. 민주당이 휘두르는 입법 권력의 전횡은 더더욱 개탄스럽습니다. 자신들이 겉으로 국정조사를 주장해 관철시켰다면 이 장관 문제는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처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시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하는 게 순리죠. 하지만 국회의장 중재안도 거부하며 정기국회 통과를 좌절시켰습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해임안부터 밀어붙여 전국을 막다른 길로 몰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예산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 독자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정부안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야당안을 통과시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나라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일은 그 뒤로 숨겨보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수영 시인은 절망적인 시대에 졸렬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바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절망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다. 금도는 고사하고 옹졸한 협량이 지배하는 정치가 국민에겐 호랑이보다 더 끔찍한 이 겨울입니다. 12월 12일 앵커의 시선은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였습니다.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과 비는 한 주 동안 자주 오다 그치다 하겠는데요. 계신 지역의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당장 모레까지 상당히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는 10cm가 넘게 쌓이겠고요. 전북 지역은 최고 8cm, 서울은 최고 5cm가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거센 바람을 주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청주는 5도에 머물겠고요. 이후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파와 눈이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